배설이라고 하면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생성 과정을 볼게요. 3대 영양소에 대해서 보면은 지방 그리고 녹말, 단백질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녹말은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면은 한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세포 호흡에 인해서 CO2로 변해서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이 되고,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로 변하면서 수증기로 변해서 폐로 가거나 아니면 땀으로 생성돼서 피부를 통해서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오줌을 통해서 콩팥으로 이제 배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말 같은 경우에는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포도당은 CO2로 변하기도 하고 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O2로 변할 때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밖으로 배설이 되고, 그리고 물의 경우에는 수증기를 통해서 폐로 가서 배설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아니면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최종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아미노산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뭐로 변하느냐? 자, 암모니아로 변하고, 암모니아는 체내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을 통해서 그 요소라는 암모니아보다 수천 분의 1 정도 이제 약독화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소는 피부나 콩팥을 통해 배설이 됩니다. 배설의 구조를 그리면 콩팥 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오줌관, 그 다음에 방광, 오줌을 저장하는 방광, 그리고 요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부터 보면 주먹 크기, 허리 등 쪽 좌우 한 개씩 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과 가까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시킨다면 이것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이것을 확대를 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빨간색이 콩팥 동맥이고 파란색이 콩팥 정맥입니다. 콩팥을 보면은 가장 안쪽이 콩팥 깔때기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곳이 콩팥 속질, 맨 바깥쪽에 있는 것이 콩팥 겉질입니다. 네 번째, 콩팥은 콩팥 겉질과 속질 그리고 깔때기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다섯 번째, 콩팥 겉질과 속질 이 두 부분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오줌을 만드는 그런 생성 단위가 있습니다. 네프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네프론은 사구체와 고무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혈액이 먼저 여기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콩팥 동맥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사구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포도당이나 포도당과 같은 이제 작은 입자들이 여과가 됩니다. 여과가 되고 고문주머니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고문주머니에서 생육안으로 물질을 전달하고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체내에 필요한 물질들은 재흡수가 되고 그 외의 요소나 이것과 같이 노폐물과 같은 것들은 배설이 되기 위해서 재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오줌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 혈액을 이제 콩팥 정맥
콩과 동맥에서 혈액이 흘러서 사구체에 왔어요. 그럼 사구체에서 검은 주머니 쪽으로 여과라고 하는 단계가 발생을 합니다. 여과는 사구체에서 검은 주머니로 갑니다. 이때 여과되는 물질 입자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됩니다.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물, 무기염료 그리고 요소 이런 것들이 여과가 되고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혈구나 단백질 이런 큰 입자들은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구나 단백질은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 그냥 콩과 정맥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제흡수라는 단계가 있어요.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자 이게 세뇨관이라는 건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제흡수의 단계가 거칩니다. 이때 이동하는 물질이 체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세포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죠. 그리고 물, 무기염료는 구형용소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동을 하고 요소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져나가야 할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성이 있는 물질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분비 과정이 있는데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과에서 차마 나오지 못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분비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이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분비가 되는 과정. 여기서 이거 되겠죠? 아니지. 이게 세뇨관이니까 물러가야지. 오중의 배설 경로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콩팥 정맥부터 시작을 합니다. 콩팥 정맥에서 사구체, 고문주문,
산유관 그리고 콩팥 깔때기. 자, 이전에 콩팥 전에 그 다음에 오중과 방과 유도 몸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배설이 되고 그리고 세포호흡과 기관계 세포호흡이란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다면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과정이다. 자, 이것이 필요한 이유.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에너지는 두뇌 활동, 소리 내기, 운동, 체온 유지. 생산 등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다 아는 내용이죠. 아니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ABC가 어떤 기관계일 것 같아요? 네. 네.
정화 중에 6-2까지 나간다고요? 네. 음.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이제 물질의 특성이 들어갔어요. 그거 한 페이지. 오라는 문제 다 풀었어요? 이거요? 네. 조금 늘었어요. 저는 좀 남았어요. 이번 주에 다 풀려고. 노크북도 어느 정도 했어요? 잘 다 했어요? 진도 나오니까. 음.
2-3 혼합물의 분리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면은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밀도, 용해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류라는 방법이 있는데, 중류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을 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혼합물을 기화시켰다가 액화시키는 방법. 자, 이것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잘 섞이는 액체의 혼합물을 끓는 점 차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합니다. 자, 이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성공 물질의 끓는 점 차가 클수록 분리가 더 잘 됩니다. 아무래도 끓는 점이 붙어 있으면 잘 분리가 안 되겠죠. 자, 예시가 있는데 예시는 바닷물에서 식수 어떠냐. 그리고 탁한 술에서 소주 얻기.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가로축이 가열 시간, 세로축이 온도라고 할 때 에탄올이 끓는 점은 78도,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은 100도. 자, 여기서 78도가 넘어가면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오죠. 그리고 100도가 넘어가면 물이 끓어서 나옵니다. 네 번째, 원료의 분리. 원료는 액화소가스, 그리고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있는데,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석유 제품 종류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도 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먼저 고체 혼합물의 분리부터 알아볼게요.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의 액체에 넣어서 분리를 하는데, 이런 이제 수조가 있다고 하면은 A와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와 B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액체를 부으면은 이런 식으로 A 물질과 B 물질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 비율을 한다면 A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 물질, 그 다음에 B, 이 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뭐 벽시 고르기, 달걀 고르기. 아무래도 밀도가 높은 달걀이나 벽시가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리고 상한 달걀이나 아니면 좀 이제 안 좋은 벽시들은 위로 뜨겠죠. 왜냐하면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분리. 이번에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 이게 분별 깔때기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 물과 기름은 섞이지가 않죠. 이제 그걸 이용을 해볼게요. 물과 기름을 섞으면은 물이 밀도가 커서 밑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기름을 표현을 하면은 기름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뜹니다. 자, 이때 액체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자, 여기 이게 이제 꼭지라는 건데 숯꼭지 같은 거예요. 이걸 돌려가지고 물을 빼냅니다. 자, 여기서 물만 빼고 이제 기름이 남았을 때 꼭지를 잠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름이 밑에 모이겠죠. 이런 식으로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밀도차가 있기 때문에. 간장과 참기름 같은 경우도 간장이 참기름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물과 식용유, 그리고 물과 사용한 탄소, 물과 에테르, 이런 것들도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물질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실생활의 예를 보면 모래 속에 사금을 분리하는 경우, 모래와 사금은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밀도가 큰 게 밖으로 가겠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게 안쪽으로 가게 돼서 모래 안에서 그 사금을 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분리하는 것도 기름이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오일 펜스를 쳐놓고 이제 기름을 이제 닦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을 분리할 때 그 센트리퓨게이션을 통해서 혈장과 혈구를 분리를 하는데 혈장은 90%가 물의 상태고 혈구는 세포의 상태이기 때문에 혈구가 아무래도 혈장보다 더 밀도가 있죠. 그래서 가라앉는 게 혈구고 위에 뜯는 게 혈장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후손 중은 지금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갔어요. 다시 2랑 6-4가 나왔는데 진도로 오늘 다 나가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도 다 나갈까요? 이번 시간에? 직전 보관 같은 거 있어요. 네. 그거랑 1시간 더 남았어요. 근데 시간 직전 대비 포함하면 2시간. 아니지. 3시간이지. 직전 대비 포함하면 3시간.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시험 보죠. 네? 오늘 빼고 오늘 빼면 2번. 직전만 포함. 네, 지정보험 포함하면 2번. 그러니까 21일 토요일 하고 저희는 27, 28,
28일에도 시험이 있다고요? 28일에 오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죠 9월 30일, 10월 2일. 9월 30일, 10월 2일. 10월 2일은 일요일인가요? 아니. 저희 10월 2일에 과학이 쳐요. 10월 2일이요? 네. 되게 늦겠지. 그러면 직전 대비를 언제 하고 싶어요? 10월 1일에 학원 안 열죠. 국권이나 네. 근데 학원 안 열어도 약속 잡으면은 돼요. 그러면 10월 1일에. 10월 1일이요? 네. 몇 시간이에요? 잠시만요. 다른 학원 일정도 봐야 되죠? 네. 근데 영어랑 과학 붙여서 영어 갔다가 하면 2시? 2시? 아, 그래서 28일 날 때문에 3번이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그럼 28일 거를 10월 1일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토요일 안 와도 돼요? 네. 네. 그리고 경화 같은 경우는 24일 날 과학을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그러면 23일 날 오는 게 편해요?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네. 그러면 몇 시 가능해요? 학원 몇 시까지 해요? 그냥 저보고 언제 나오라고 하면 나올게요. 영어원이 6시 반에 끝나서 네. 바로 옆이어서 6시 반에 해도 되고요. 6시. 저도 28일 날 안 나와요. 네. 효림이가 없어가지고 걔한테
진도 그냥 다 나가고 다음 시간에 문제 그냥 푸는 걸로 해요. 제가 문제 인쇄해 올게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이기 때문에 분모에 부피 그리고 분자의 질량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단위는 세 가지를 알면 되는데 이제 질량의 단위 g에다가 이제 부피 단위 밀리리터 혹은 g에다가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킬로그램에 미터 세제곱미터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 종류에 따라 양이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에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의 부피가 10ml라고 치고 그리고 물의 질량이 10g일 때 이때 밀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피가 10ml, 질량이 10.0g.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0씩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물의 부피가 40ml이고 물의 질량이 40.0g일 때 이때 밀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40ml 들어가고 분자에 40.0g 들어가기 때문에 1.0g per ml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하시나요? 네. 이번엔 물이 아니라 에탄올인데 에탄올의 부피가
10ml이고 에탄올의 질량이 7.9g일 때 이때 밀도 구하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계산할게요. 분모에 10ml 들어가고 분자에 7.9g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79g per ml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밀도를 물과 에탄올로 비교를 하라고 하면은 숫자가 더 큰 물이 밀도가 높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물질의 상태에 따른 물질의 밀도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대부분의 물질의 밀도는 고체이지 기체죠. 고체가 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물. 왜냐하면 고체가 액체 때보다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낮은 거죠. 자, 물의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자, 얼음보다 자, 액체 상태의 물일 때 밀도가 더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 고체와 액체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온도가 상승할 때 밀도가 약간 감소를 합니다. 밀도가 약간 감소한다는 거는 부피가 약간 증가하는 말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그대로고 부피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는 압력 변화, 압력 변화에 의해서는 고체와 액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고체와 액체의 밀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온도를 높이면은 밀도를 감소하게 되고 이 말인즉슨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혼합물의 밀도를 이야기를 하면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 비커에다가 계란이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계속 부어줘요. 소금을 넣어주면은 이 액체 상태 물이 소금물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계란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소금물의 밀도가 이때는 달걀보다 높은 거죠. 자, 밀도와 관련된 예. 자, 첫 번째 구명조끼. 구명조끼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으면 사람이 가라앉기 때문에 죽겠죠. 그래서 밀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잠수구. 잠수를 하려면 일단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야 되죠. 물보다. 그리고 서프보드. 이 보드 자체가 물에 떠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LNG, LPG 가스 누출 경보기.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그리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스 누출이 이제 경보기를 어디에다 달아야 하냐면 LN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에다가 달아야 되고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가스 누출 경보기를 달아야겠죠. 가로축을 부피라고 하고 세로축을 질량이라고 할 때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밀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우선 각 물질의 밀도를 구한다면 A는 분모에 10cm 그리고 분자에 20g을 넣으면 되죠.
그렇게 되면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B는 20, 40. 분모에 20세제곱센티미터, 분자에 40g을 집어넣으면은 2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리고 C의 경우에는 분모가 20세제곱센티미터, 분자가 10g이기 때문에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울기는 밀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큰 A와 B가 C보다 밀도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자,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와 C는 다른 물질이죠. 자, 여기서 물에 가라앉는 물질과 뜨는 물질을 적어보라고 하면은 물이 일단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친절한 사람은 단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좀 불친절한 사람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경우가 1보다 큰 애들이 있죠. A와 B. 그리고 뜨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은 C.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용해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로 하기 전에 먼저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먼저 용의 개념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때 한 물질이 녹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용매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물질, 얘가 녹이는 대상이니까 녹는 물질이 용질이고 녹이는 물질이 용매예요. 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소금물을 설탕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소금을 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설탕물을 예를 들면 얘는 용질에 용질에 해당하죠. 용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 녹이는 물질, 용매에 해당이 하고, 그리고 설탕을 물에 녹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은 일정량 용매에 용질이 최대한 녹은 용액을 이야기를 하고, 불포화 용액 같은 경우는 아닌 불자를 써가지고 포화되지 않은 용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용질이 최대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포화 용액보다 적은 용질이 들어간 용액. 용액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액들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 고체와 기체의 용이고, 고체의 경우에 온도를 높이면은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압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기체는 온도를 낮추면은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혹은 압력을 주었을 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다가 있겠죠.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녹아져 있는데, 아무래도 차게 보관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 수 있고, 그리고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상태로 있으면은 더 많은 CO2가 녹아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개념, 용해도. 온도에 따른
고체 물질을 용해도를 나타내는 곡선.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용해도라고 할 때 자, 여기서 포화가 된 상태는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BC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불포화. 불포화된 애들은 이 곡선 밖에 있는 애들. A는 아니에요. A는 과포화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석축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불포화는 D. 이 D점에 있는 용액이 불포화 상태이고, 그리고 D점에 있는 용액이 포화 용액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1로 가거나 아니면 1로 가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겠죠? 1로 가면은 용해도를 높인다. 용해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용질을 더 많이 녹인다는 거겠죠? 용질을 추가한다. 두 번째, 가로가 온도잖아요. 온도를 맞춘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포화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재결정을 이용해요. 재결정이란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이고 용해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를 얻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용해도. 빨간색 그래프가 질산칼륨, 파란색 그래프가 황산물일 때 황산물이 5g과 질산칼륨 50g이 섞인 혼합물을 60도의 물에서 모두 60도의 물 100g을 모두 녹인 다음에 용액을 20도로 냉각을 합니다. 이렇게 냉각을 해요. 냉각을 하게 되면 일단 20도에서 황산물이 용해도가 2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도로 낮춘다 한들 황산물이가 5g이기 때문에 용해도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녹아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질산칼륨의 경우에는 50g이에요. 그런데 용해도가 20도일 때 용해도가 31.9g이란 말이죠. 이 정도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어느 정도로 석출이 되느냐, 이 석출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50g에다가 31.9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18.1g이 나오나요? 19.1g이 고체로 석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마토 그래프인데 크로마토 그래프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되는 목적은 물질의 분리죠. 각 성공 물질의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용매를 따라 이동한 거리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그리고 같은 화합물이라도 용매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데 파란 물질과 빨간 물질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면은 이 용매 속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른 애가 앞으로 가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성질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만 나오는 애들. BCD. 그리고 혼합물. 여러 가지 성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하죠. 혼합물 A와 E. 그리고 A의 경우에는 C와 D를 포함을 하죠. 그런데 E의 경우에는 B, C, D를 다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는 D, C, B 순으로 빠르다. 특징은 실험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고 적은 양의 혼합물로도 실험이 가능하다. 그리고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고 성질이 비슷한 혼합물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펜 잉크. 자, 예를 들어서 보라색 잉크를 찍었으면은 빨간색과 파란색 잉크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용록소의 색소 분리, 그리고 의약품 성분 검출, 그리고 단백질 정제, 그리고 올림픽이나 그럴 때 운동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검사.
6-1랑 6-4를 이어서 해봤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